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생명 금융서비스에 근무하는 김명환 FA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화면이 나오는 동안 진행 측에서 저한테 허락해 준 시간은 딱 40분입니다. 40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서 저는 절대 6시 10분을 넘기지 않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3, 40분 일찍 와서 내용들을 들었는데 제가 알아듣는 건 아까 말씀하신 매출, 당기순위 그의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이냐? 저는 하나생명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으면서 딱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딱 두 가지 일을. 첫 번째는 제 업무의 70%, 80%가 우리 대표님들을 만나서 상담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대표님들이 모여 계신 곳에서 세미나 하는 일을 합니다. 나머지 20, 30%는 이따 보시면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우리 콘도 뒤편에 보면 좀 동글동글하게 생긴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 하나생명 연수원입니다. 그래서 저 연수원에 저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제 강의하러 오거든요. 서울 쪽에서도 강의하고 이렇게 나머지 20, 30%는 내부 교육 강사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딱 두 가지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표님들이 많이 모여 계신데 연말에 좀 준비해야 될 게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한 40분 정도 시간을 주시면서 그래서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 딱 말씀드리고 저는 나머지 이제 그러면 저거 우리 법인에 우리 사업장에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는데 하는 건 우리 담당 FP님이 계시니까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나중에 저 또는 저희 회사에 저 같은 업무를 하는 다른 분들이 해서 개별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에 관한 얘기고요. 건보료, 증여사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만나뵙는 고객 중에서 제일 많이 만나뵙는 게 법인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에요. 아마도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니즈가 좀 많이 되시고 이제 개인 사업자분들도 이제 법인으로 바꾸실 때 여러 가지 또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니까 저랑 상담을 많이 하시고요. 또는 이제 자산을 좀 자녀들한테 좀 이전하고 싶다 이런 니즈가 있는 분들을 좀 많이 만나뵙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기가 보면 좀 여러분 세무사들 중에서 그래도 조금 여러분을 좀 관리하는 세무사 회계사님들이 이 정도 시기에 주로 뭘 하냐면 가결산을 해요. 가결산.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내년이 되면 또 법인세 내야 되고 또 종합소득세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언제 걸 내는 거냐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가 벌어들인 매출과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뭔가를 준비해 두면 나중에 편하다는 거죠.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도 어제 저녁에 시골에 내려가서 오늘 오전에 김장하고 지금 올라왔거든요. 제 차에는 김치가 실려있어요.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데 김장 왜 하는 겁니까? 결국 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요걸 체크해 놓으면 내년에 좀 더 편하시지 않을까. 자, 그래서 만약에 가결산을 했을 때 일단 2가지 정도는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간단한 거 2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첫 번째는 접대비입니다. 여러분들 그 손익계산서에 보면 접대비라는 항목이 있어요. 근데 이 접대비라는 게 약간 어감이 안 좋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요 영어를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꿔놨습니다. 근데 여전히 접대비로 쓰는 세무사님도 계시고 업무 추진비로 쓰시는 세무사님도 계세요. 2가지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접대비가 기업 업무 추진비로 용어가 바뀐 겁니다. 어쨌든 이 접대비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거래처와 거래를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커피 한 잔 먹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접대비들을 그러면 내가 좀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비용인데 이걸 너무 또 안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내가 지금 한도에 맞게 적절하게 쓰고 있느냐 혹시라도 가결산 자료를 받으면 요거는 한번 체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한도가 얼마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기본 한도가 3,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3,600만 원. 뭘로 나눠보면 월 300 정도 되겠죠. 거기에 가산을 더해주는 걸 얼마를 해주냐면 매출액의 0.3%를 해줍니다. 매출액의 0.3%는 큰 거 아닙니다. 10억일 때 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연간 매출이 20억인 사업자다. 그러면 600만 원이 더해지니까 나의 연간 적대비 한도는 4,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4,200만 원인데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지난달까지 10월까지 내가 쓴 거 가결산해 봤더니 나 한 1,300만 원밖에 안 썼더라. 너무 안 쓰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활용하실 수도 있는 거고, 대표적으로 이 적대비 이 한도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경조사가 여기서 지출이 되는 거죠. 경조사가. 여러분 사업하시다 보면 그 네트워크 인간관계 때문에 경조사비 굉장히 많이 나가시잖아요. 특히 봄가을에. 보면 이 비용을 여기서 지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내 돈으로 하시면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요 한도가 남아있다면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버는 돈에 대해서 올해 세금 내는 거니까 올해 쓰신 경조사비가 여기서 비용으로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에라도 좀 이런 것들은 잘 챙겨두시면. 그래서 이거 그럼 어떻게 챙겨야 되냐? 요즘 보면 우리 다 모임 있지 않습니까? 모임 있으면 단톡방 있으시잖아요. 단톡방. 그 단톡방에 하루에도 2-3개씩 올라오잖아요. 누구 아들 결혼한다더라, 누구 어머니 돌아가셨다더라. 물론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갈 거지만 후보장, 청첩장이 계속 올라오니까 요즘 뭐 핸드폰 뭔가 2개를 누르면 캡처가 되죠. 그래서 뭐 담당 세무사 사무실이나 격리 담당하시는 직원분들한테 꼭 차곡차곡 모아놓으시면 건당 한도는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그러니까 이 비용은 좀 자유스럽게 쓸 수 있다 보니까 항상 한도를 주는 거예요. 이 말씀 드렸더니 오늘 한 대표님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제일 큰 거래처 아들이 이번에 결혼하는데 이거 2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얼마 하실 건데요? 여쭤봤더니 100만 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청첩장이 4장 더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4장 더? 5장 있으면 100만 원 되는 거잖아요. 현금은 아무래도 좀 자유스럽게 쓸 수 있으니까 가결산 중에서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 두 번째는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 대표님들이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대표님들도 우리가 소득을 벌어들이면 여기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물론 이거는 뭐 과세 표준이니까 기타 문제들을 다 뺀 겁니다. 빼고 그러면 6%, 15%, 24%,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래도 낼 만한 세금인데, 이제 이거를 초과하게 되면 이제 이 구간에 들어가면 굉장히 좀 세율이 높죠. 소득세도 높아지고 거기에 따라하고 사대보험료도 따라붙으니까, 물론 대표님들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못하니까 2대보험만 따라붙죠. 어쨌든 건물료가 꽤 많이 올라가니까 이 구간을 넘어서서 이제 이 구간에 해당하시면 굉장히 소득세가 부담스럽다. 근데 특히 법인 만드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뭐 한 2-3년, 3-4년 요 정도밖에 안 되신 분들은 사실 여기에 와 있어요. 급여들이 너무 작으신 경우가 있어요. 적으신 경우. 근데 지금 우리가 법인세가 단돈 1,000만 원을 벌어도 현재는 9%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기순이익이 2억 원이 넘으면 19%예요. 근데 요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는 이게 원래 예전에 10%, 20%였거든요. 근데 이 정도 들어서 아마도 내년도에 이거는 다시 복원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내년에 특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법인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겠죠. 어쨌든 내가 당기순이익이 2억이 안 되더라도 법인은 무조건 10% 내야 되는데 내 소득세가 10%가 안 된다. 넌센스지 않습니까? 여러분, 법인 돈은 막 쓰면 안 되는 거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인 대표의 소득세는 최소한 10%가 넘어야 돼요. 특히 당기순이익이 내가 2억 원이 넘는 법이니까, 그러면 우리 대표님 소득세는 무조건 22%가 넘어야 되는 거예요. 지방소득세까지 붙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적정한 급여를 받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법인 처음 세우면 법인에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금 유동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처음에 월급을 250, 300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1, 2년 지나서 이제 좀 매출 나오고 단기 수익이 나오니까 내가 300만 원 받다가 무려 내 월급을 50%나 150%로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봐야 450. 그죠? 연간으로 따지면 5,400. 이 뭐 하는 놈이에요? 그죠? 그래서 대표님이 법인의 단기 순이익과 내 급여를 좀 같이 가져가야 돼요. 요 두 가지는 가결사인데 좀 꼭 체크해 주시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그렇다고 내가 연금을 1년에 막 3억씩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거는 세금 진짜 폭탄 맞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갈 때까지 갔는데,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첫 번째는 이제 퇴직연금. 퇴직연금을 좀 활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퇴직연금을. 여기서 말하는 건 법인 임원의 퇴직연금입니다. 직원들은 당연히 정해진 금액을 불입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퇴직연금을 활용하는데 지금 결산을 해보니, 내년 3월, 5월에 이때 가서 뭘 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뭔가를 해보면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퇴직연금을 우리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제가 만나뵈면 확정기여형을 가장 선호도를 하세요. 이거 무슨 차이가 있냐면, 확정급여는 나중에 퇴직할 때 회사가 정산을 해줘야 돼. 그 사람의 급여에 따라서. 근데 확정기여형은 매년 내고 끝나는 거야. 그리고 운용은 직원 네가 알아서 해라. 회사는 1년에 한 번 딱 내고 끝. 그러니까 리스크가 얘는 회사에 있는 거예요. 얘는 직원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대표시니까 당연히 회사보다는 직원한테 리스크를 전가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직원들 거 넣어줘야 되는 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한 달 인건비, 그거 1년에 한 번씩 넣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 대표님을 포함한 등기 임원의 퇴직금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회사의 단기 순이익이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대표님이 원하는 단기 순이익 수준은 여기에요. 한 요 정도 이렇게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한에는 내가 큰 공사를 해서 이게 이렇게 뛴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는 법인세가 굉장히 부담스럽잖아. 내 소득세도 그렇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때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임원의 퇴직금을 추가로 납입합니다. 추가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원래 내가 우리 대표님의 이 1년의 퇴직연금에 넣어야 될 돈이 1,000만 원이다. 그런데 이때 안 되는데 이거 낮춰야 되니까 1억을 넣어버리시는 거예요. 1억. 그러면 1,000만 원 넣어야 되는데 1억 넣었으면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일단은 그렇게 해도 부담금은 이 송금에 산입한다라는 얘기는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다만 유의하실 거는 이때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나중에 정산을 하셔야 돼요. 정산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1,000만 원 해서 10년 동안 1,000만 원을 넣고 1억을 퇴직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지금 1억을 넣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나는 10년 후에 1억 9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거 9천만 원은 퇴직금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러니까 내 퇴직금 한도를 1억 9천으로 늘리는 노력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걸 낮출 수 있지만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방안으로 가장 많이 요즘 활용하시는 게 두 번째, 벤처 투자 소득공제입니다. 벤처 투자 소득공제. 벤처는 뭔지 아시죠? 우리 약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기술력은 좀 갖고 있는데 자본력은 부족하고 이 회사가 성공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죠? 우리 카카오톡 지금 다 쓰시지만 얘들도 처음 나왔을 때는 벤처였어요. 그죠? 반면에 아이블로그 스쿨 이런 것들은 다 망했잖아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벤처 기업들이 많아지면 국가 경제가 좋아지죠. 미국만 아주 생각해 보십시오. 구글, 페이스북 이런 애들이 지금 벌어들이는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얘들 다 시작할 때 벤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벤처에다가 투자를 하면 소득 공제를 해줄게.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행세법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략하게 이게 소득 공제가 있고 세액 공제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내가 총 급여를 받고 나서 일단 그 소득에서 공제를 빼주는 게 있고 나중에 세액 공제로 빼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무슨 차이냐면 소득 공제는 소득에서 빼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보셨지만 소득이 높은 사람은 소득세율도 높죠. 그러면 결국 소득 공제를 해준다는 건 그러니까 내가 이미 소득세가 40% 구간에 가 있다. 그러면 소득에서 공제해주면 공제해주는 것만큼 40%만큼 세금을 내가 세이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소득 공제는 누구한테 유리한 거냐면 소득세율이 높은 고소득자한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 이 소득 공제를 다 없애고 세액 공제로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가만히 기억해 보시면 세액 공제는 뭐냐? 똑같이 해줍니다. 똑같이.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연금저축보험이다 해서 연말쯤 돼서 은행에 가시면 지금 이거 넣으시면 13.2%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런 안내판이 적혀 있는 게 많이 붙어 있었을 겁니다. 그거는 뭐 연봉이 2억인 사장님이든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이든 똑같이 13.2%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세액공제예요. 그래서 소득공제가 고소득자한테 유리하다라고 해서 세액공제를 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득공제는 소득세가 높은 사람이 유리하다. 고소득자가 유리하다. 세액공제는 똑같이 해준다. 그러면 내가 소득이 낮아서 나는 소득세가 지금 10%밖에 안 나요. 10%밖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면 13.2%를 빼주거든요. 그럼 결국 세액공제는 저소득자한테 유리한 거죠. 나는 소득에서 빠졌으면 10%만 빠질 사람인데 세액공제로 13.2%를 빼주니까 3.2% 더 혜택을 보는 거죠. 근데 소득세가 40%이신 분은 소득공제로 하면 40%를 세이빙했을 텐데 세액공제로 하니까 13.2%밖에 안 빼주는 거잖아요. 무려 26%, 27%를 손해보는 거죠.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소득공제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보면 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집에 장애인 있으시면 장애인 공제, 우리 뭐 부모님이 70세 넘으면 고령자, 요거 100만원, 200만원 해주는 거, 요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좀 굵직하게 해주는 소득공제가 요게 남아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해는 되시죠? 내가 벤처에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소득에서 좀 빼주는구나. 그럼 그만큼 나는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구나. 근데 다 알고 있지만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 세금 절세되는 거 좋은데 얘가 망하면 내 원금이 날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1000만원 투자해서 400만원 절세한 건 좋은데 얘가 망하면 내 1000만원이 날아가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거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벤처 투자 소득공제 제일 많이 하는 직군이 누구들이냐면 의사들. 여러분은 업종 특성상 우리 대부분 일반적으로 내가 개인 사업하다가 터져서 법인으로 가시잖아요. 근데 의사들은 법인으로 못 가요. 우리나라에서 의료는 공공성을 가진 의료행위는 반드시 비영리 법인으로만 가야 됩니다. 그럼 개인병원 하는 의사가 이거 미쳤다고 기부합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형병원 다 주인들이 누구냐? 재단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인병원이나 조금 큰 중소규모의 병원을 운영하시는 의사들이 돈은 많이 버는데 법인으로 전환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득세 때문에 아주 그냥 죽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만을 상대로 좀 괜찮은 망하지 않을 벤처만 선정해서 투자해서라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은 내 법인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내 법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
벤처 투자 소득공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 리스크예요. 이 리스크.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망할 리스크. 그럼 이것만 없으면 하시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법인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법인을 뭘로? 벤처 회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법인은 망할지 안 할지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왜 보니까 뭐 앞으로 몇 년 동안 충분히 나는 이 법인 잘 갈 수 있어. 그러면 우리 회사를 벤처 회사로 만들고 내 회사에 내가 투자해서 소득공제는 소득공제대로 받자. 문제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 회사인데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자, 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이고요. 다만 이제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3천만 원까지 투자하시면 100% 소득공제 해줍니다. 네,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까지는 70%만 해주고요. 5천만 원 초과 한도는 30%만 해줘요. 현실적으로 여기까지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5천만 원을 투자하면 3천만 원은 100%니까 3천만 원 소득공제 해주고 초과된 2천은 70%니까 1,400. 그러면 4,400만 원을 내 소득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소득세가 40%다? 그러면 1,700 세금 덜 내시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저희 고객들 대부분들 요걸로 하십니다. 요걸로. 그리고 왜냐? 그러면 나 좀 더 해야 되는데 여러분 법인에 혹시 배우자나 자녀나 또 있으시잖아요. 한 분도 있으신 법인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나도 해도 되고 내 배우자면 3천도 하시면 됩니다. 그럼 6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100% 다 되니까. 그래서 실제 저희 고객이신데 개인정보 공사 어느 업체인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분은 지금 급여가 되게 높죠. 2억 5,600이거든요. 이분이 왜 이러시냐면 이분이 지금 이 대표님이 법인을 설립한 지 한 11년 정도 됐어요. 11년 정도. 그동안 이 법인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그것만 하신 거예요. 급여는 500만 원. 그러다가 재작년 겨울에 그 어머니가 시골에서 혼자 사시는데 그 집 수도가 터졌어요. 얼어서 시골에서 수도가 얼어 터져가지고 보일러도 뭐 작살나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쿠야 내가 홀로 계신 어머니 이것도 못 챙겼구나. 그래서 부랴부랴 지분한테 괜찮은 걸로 사서 옮겨드렸거든요. 근데 뭘 500만 원 만들 분이 돈이 있겠습니까? 돈이 없어요. 근데 법인은 잘 돼요. 법인은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은 어쩔 수 없이 가진돈 발생시켰어요. 한 3억 빼서 법인돈 3억 빼가지고 시골에 집 한 채 사서 깔끔한 걸로 어머니 이쪽으로 이사하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진 돈 3억이 생겼기 때문에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도 이제 돈 좀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급여를 높여놓으신 거예요. 이 중에서 뭐 1억 5천을 지금 갖고 계시고 나머지는 뭐 본인도 좀 쓰시고. 근데 그러면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건 이분은 모종의 배우자가 안 계세요. 만약 배우자만 있었으면 내가 1억 5천 받고 배우자가 한 1억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배우자가 이제 예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아직 재혼을 안 하셨기 때문에 혼자 할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 금액.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하면서 가족돈 갖고 세금은 또 무지막지하게 내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뭐 쭉쭉쭉 하고 합계해가지고 결정세액이 이분 보세요. 5,800. 6천만 원 소득세 내는 거예요. 6천만 원.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다. 소득세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분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벤처 투자 소득공제로 해서 3천만 원으로 소득공제 받자 해서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소득공제 이거밖에 안 빠지는데 여기서 30%가 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지금 30%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1,140만 원 세금 덜 내십니다. 똑같이 총 연봉 2억 5천 받으면서 세금은 1,100이 줄어서 이제는 4,600만 내면 되는 거죠. 다만 말씀드린 대로 제약 조건이 있어요. 제약 조건이 여기에서 투자를 하시면 이 투자는 최소한 3년간 유지가 돼요. 3년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투자라는 게 오늘 넣고 내일 빼는 게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건 반타지. 그죠? 이 벤처 투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3년간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내 회사잖아요, 내 회사. 그러니까 결국에는 3년이라고 하면 1년에 내가 100% 소득공제 받아서 3천씩 넣겠다. 결국 대표님 9천은 묶어놓으셔야 돼요. 9천은. 그러면 올해 3천 넣고 내년에 3천 넣고 내후년에 3천 넣고 9천은 묶여져 있는데 3년만 유지했다고 됐으니까 4년 후에는 이 첫 번째 연도에 넣었던 3천을 빼도 되잖아요. 3년이 유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4년부터는 요거 빼서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총 묶이는 금액은 9천 맞죠? 그러니까 9천을 넣어놓고 3천 돌리고 3천 돌리고 3천 돌리고 4천년도부터는 뭐 이제 추가를 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3년씩 쭉 돌려가시면 뭐 이거 충분히 한 4, 5 그리고 이 원금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이 원금 없어지지 않으니까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아니 내 회사가 벤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회사를 벤처 회사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할 수 있어요? 아니 벤처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굉장히 기술이 뛰어난 회사들을 벤처라고 하지 않나요? 그죠? 그런데 이 벤처 중에서 그런 것들이 바로 연구개발, 혁신성장 이런 벤처들이 거거든요. 우리가 아는 벤처가. 근데 이렇게 투자 벤처로 해서 대부분 만들어드립니다. 그래서 요게 대부분들 제일 간단하고 가능해요. 그래서 뭐 이 자리에서 제가 일일이 이 대표님은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개별적으로 그건 신청을 주시면 검토를 해드릴게요. 근데 아마 여기 지금 거의 비슷한 업종들 하시는 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부분 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뭐 사업자 등록증 및 100가지 서류를 요청드릴 테니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담당 대표님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진짜 아까 제가 그 2억 5천 받는 저희 고객 이거 해드렸다고 했잖아요. 절차는 이렇습니다. 벤처 인증을 할 거예요. 벤처를 인증하고 나서 일단 이제 등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 회사가 벤처 회사라는. 그리고 나서 투자 확인하고 3천만 원 넣고 나중에 우리 담당 세무사님께서 그거 소득공제 처리해 주시고. 그럼 간단한 절차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준비해 오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걸 하겠다. 내 연봉 3천 올리세요. 연봉 3천 올리고 그 3천만 원 투자하고 대신에 나는 당연하고 소득세는 똑같은 거죠. 맞나요? 맞잖아요. 내가 연봉을 3천을 올렸지만 3천을 투자했고 3천은 소득공제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내 연봉 3천 올려서 그거 투자하고 나는 소득세의 변동이 없어요. 2년 후에도 소득세의 변동이 없어요. 어차피 3천 올린 거 다시 투자할 거니까. 3년 후에는 또 소득세 변동이 없고. 근데 4년부터는 3천을 가져가면서 왜냐? 1차년도 거를 다시 투자할 거니까 이제 돈도 안 들어가서 되잖아요. 3천을 더 가져가면서 소득세는 똑같다. 맞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준비들을 근데 여기 보시겠지만 이 벤처 인증이 간단하다고 했지만 어쨌든 이 친구가 작업하는데 한 2,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국가에서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 등기 하는데 한 2주 정도 걸리고 왜냐 등기관들이 이거 확인하고 등기를 해줘야 되니까 요거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면 내년에는 조금 더 편하게 가실 수 있지 않냐 라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시간에 맞춰서 가야 돼서 이제 우리가 CEO 플랜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 CEO 플랜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법인으로 바꾸는 순간 문제가 다 예뻐요. 그러다 보니까 요 돈을 내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딱 3가지밖에 없어요. 여기 급여, 퇴직금, 배당. 가진금은 사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머니 집사로 뭐 일단 빼오긴 했지만 다시 넣어야 되는 돈이니까 사실 엄밀히 보면 가지고 오는 돈은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급여를 좀 현실화해서 높여야 되는데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벤처 투자를 활용하는 거고 저 또 벤처 투자를 해놓으면 자, 내 연봉이 3천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연봉이 올라갔으니 퇴직금도 커지겠죠. 요 효과도 있는 거예요. 요 효과도. 그래서 이 급여와 퇴직금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게 바로 이제 CEO 플랜의 핵심이고, 그래서
사실 이게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를 똑같이 3억 원을 비교해 보면 이 퇴직소득세가 가장 어떻게 보면 세율이 유리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모든 소득은 종합과세를 합니다. 종합과세. 그러니까 네가 A로 벌었든 B로 벌었든 다 합쳐서 얼마 벌었어? 오케이, 세금. 아까 보셨잖아요, 그 소득세율. 그런데 딱 떼서 아예 이 다른 소득과는 합산하지 않고 딱 떼서 과세하는 소득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류과세하는 소득. 그게 바로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예요. 왜냐? 이 두 가지 소득은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한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사서 한 10년 가지고 있었더니 한 4억 올라서 4억 벌었다. 그러면 이 4억은 그 집을 판 2025년에 번 게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버는 거잖아요. 지난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 10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1년에 얼마 벌었냐? 4천 벌었다. 그럼 아까 4천에 해당하는 소득세율 15%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퇴직금이 우리가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 중에서는 세율이 가장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퇴직금을 쌓아놓는데 그냥 적금으로 쌓으면 아무 메리트가 없잖아요. 아무 메리트가. 그러니까 보험 중에서도 이게 법인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지만 개인 사업자들은 사업자 명의나 단체 명의로 보험 가입을 할 수 없어요.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법인은 법인 명의로 보험이 가입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이 대표의 퇴직금을 쌓으면서 대표를 피고험자로 해서 그러니까 보장도 제공하고 퇴직금을 쌓으면서 법인이 비용을 지출했기 때문에 일부 또는 지출한 비용의 전부 비용 처리가 됩니다. 전부 비용 처리. 그래서 전부 비용 처리가 되는 보험이 이제 정기보험이라는 보험이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아마 많이 이렇게 안내를 받으셨을 거예요. 일부 비용 처리가 되는 건 이제 종신보험이라는 보험이고 그렇다 보니까 자 어차피 내가 퇴직금을 쌓아서 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 돈을 그냥 적금 통장에 쭈루루루 쌓는 것보다는 가입과 즉시 대표가 피보험자로 보장을 받고 그리고 내가 매년 내는 돈은 법인이 비용 처리하고 제가 그래서 어제도 만나는 대표님이 여러분하고 비슷합니다. 그분도 이제 설계 인테리어 하시는 대표님인데 그거는 조금 금액을 크게 하셔가지고 가입과 즉시 한 8억 원 정도의 보장이 제공될 거예요. 그래서 아직 젊으셔가지고 애들도 어리고 하니까 내가 법인을 일정 궤도에 올라오기 전에 내가 잘못되면 이 돈으로 법인을 정리하든 당신이 이어가든 해라. 이 취지로 가입하시면 되고 그리고 낸 보험료는 저희들이 매년 저희한테 이제 요청을 주시면 매년 3월 초에 하나생명이 그 공식 레터를 발송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보험은 내신 보험료가 얼마인데 이거 다 소멸하는 보험이니까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저희들이 다 확인도 드려야죠. 그걸 그대로 그냥 세무사님 갖다 주시고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해서 비용 처리를 하게 되면은 결국 내 당기 순이익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내 당기 순이익이 원래 3억이어서 3억에 대한 법인세를 냈어야 되는데 거기서 3천만 원을 깎았다? 그럼 나 이제 2억 7천에 대한 법인세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아예 줄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대표님들 상담하는 생활을 한 9년째 하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우리 대표님들 중에서 좀 능력 있으신 분들은 어디 가서 세금계산서 사오고 이랬잖아요. 그 시절에는 거의 끝물이긴 합니다만은 가능했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 가서 그런 거 사실 때 없잖아요. 10년 전만 해도 저 시골에 있는 절이나 교회에서 사실 저희들도 암암리에 돈 주고 기부 명수를 샀어요. 그러다가 걸린 사람들 징계먹고 저는 뭐 안 했습니다만 큰일 날 건데 했는데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되게 가능했으나 지금은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용 처리에 얼마나 있는 분들한테는 이거는 그냥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어요. 가입하시고 매달 보험료만 내시면 비용 처리 그냥 해드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편한. 그리고 나서 추가로 또 내가 비용 챙기러 다니셔야죠. 그래서 이 보험은 환급금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까지 가실 대표님들은 절대 없어요. 다 요 단계에서 정리하시면 됐다. 이런 법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해서 제로로 만들어 놔야 100%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아니 죄송합니다. 어느 바보가 여기를 가겠습니까? 다 여기에서.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요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요 기간 안에 정리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요게 돈이 들어오면 내가 결국엔 개인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때 아까 소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내 퇴직연금에 그냥 넣어버리시는 거예요. 이 목돈이 들어왔는데 이거 돈 어떡할 거예요? 당장 너가 퇴직할 수는 없잖아요. 그 퇴직연금에 그냥 넣어서 비용 처리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리 사업장에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나, 사실 배우자는 잠깐 퇴직했다가 다시 입사하셔도 되잖아요. 실제로 저희 대표님들이 많이 그렇게들 하시는데, 저희들은 최소한 한 1년 정도는 쉬었다 들어오죠. 1년 정도. 그리고 무조건 연도를 좀 달리해요. 왜냐, 여러분들이 실무는 안 하시니까 모르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달 직원들한테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럼 임금 대장이 넘어가요. 세무사 사무실로.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해당 국세청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번 달에 누가 얼마의 급여를 받았다는 게 다 적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와이프가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퇴직했어. 그럼 11월 급여 대장에 넣었겠죠. 근데 다음 달에 다시 입사했어. 근데 12월 급여 대장에 다시 나타났어, 이 사람은. 근데 퇴직금은 챙겨갔어. 이거 정상적인 퇴직금 맞나요? 그러니까 최소한 6개월은 지나서 연도를 달리해서, 저는 가급적 할 수 있으면 한 1년 정도 있다가 재입사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신다 그러면 요돈 가져가시는 데는 제가 보면 이제까지 만나뵀던 대표님들 보면 큰 문제는 없으시더라고요. 큰 문제는. 자, 저한테 허락했던 40분 중 38분이 지났어요. 38분이 지났기 때문에 끝이에요, 끝.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하나생명은 적은 회사는 아닙니다. 생명보험회사 중에서 두 번째 2위사고요. 그래서 아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아까 벤처인증은 경영지도사가 해야 돼요. 그리고 다 분당 기장세무사들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거 난 몰라요 하면 저희가 협약을 맺고 있는 실력 있는 세무사들을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고, 간혹가다 보면 사업장에서 이 노무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노무사님들도 협약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이제 법인 운영하시다가 좀 곤란한 부분이나 아니면 나 이거 좀 설명 좀 해줘, 나 이거 해볼 수 있는지 알아봐줘 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담당 FP를 통해서 그렇게 신청 주시면 또는 저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방문 드리고 다 이렇게 상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 굉장히 힘든 시간인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